이번 시간에는 실행 가능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정말 많이 쓰는데요. 마케팅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잠깐 해보도록 할 건데, 이론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마케팅의 전체 구조를 알으셔야 앞에 전략과 좀 연계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해서 실제 실행 방안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가 창업을 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마케팅을 광고나 홍보, 영업, 판촉, 세일즈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건데 물론 이것도 마케팅 맞고요. 이게 다는 아니죠. 마케팅을 위해서는 사실 빙산의 일각만 보시면 안 되고요. 빙산 밑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통은 마케팅 의사결정입니다. 어디다 팔 것인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이 수업을 같이 듣는 분들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살아가는 모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를 오시는 모습이 거의 똑같으실걸요? 뭐 자가용을 이용하시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 친구들 모여서 노는 장소도 거의 비슷하고요. 내가 쓰는 볼펜 한 자루가 떨어져도 그 볼펜을 구매하는 방법이 이전과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고객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란 얘기예요. 유통은 우리 고객이 지금 어디서 구매하고 있지? 거기에다가 얹어서 파는 게 유통입니다. 저희는 백화점에 못 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저희는 온라인 판매할 거예요. 이게 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통, 어디다 팔 것인가는 마케팅 의사결정이고요. 가격도 마케팅 의사결정입니다. 마케팅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것을 유통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프로모션하는 애는 다 돈 쓰는 애들이고요. 기업의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애는 가격이죠. 얼마로 받을까는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이고요. 가격은 언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격은 언어입니다. 아무런 얘기 안 해도요. 똑같은 커피를 내려놓고 한 잔은 2,000원짜리 가격을 써놓고 하나는 8,000원짜리 가격을 붙여놔 보세요. 아무런 얘기 안 해도요. 가격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가격은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맞는 정확한 신호를 가격으로 주는 겁니다. 마케팅을 광고, 홍보, 영업, 판촉, 세일즈 정도만 생각하지 마셔라. 마케팅은 훨씬 더 범위가 큰데요. 그러면 마케팅이 뭔지를 얘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기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우리가 목표한 고객한테 팔아요. 이때 일반 소비자면 비즈니스 투 컨슈머, B2C라 부르고요. 기업 고객이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B라 부르고 정부면 B2G 이렇게 부릅니다. 기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목표한 고객한테 파는데 마케팅에서는 이것이 교환이 일어난다고 정의합니다. 교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고 맞은편에 내가 목표란 우리 고객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교환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도대체 그게 뭔데? 제품. 그거 얼만데? 가격. 어디 가면 살 수 있는데? 유통. 근데 그걸 내가 왜 사야 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데? 프로모션.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 마케팅 실행입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마케팅 실행 방안을 찾는다는 얘기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자만 따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앞자만 따서 사피 전략, 사피 믹스 이런 것들이라고 부르고요.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겠죠?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이 있었어요. 화장품을 콜라겐 기술을 갖고 있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일반화된 기술인데요. 초창기에 콜라겐으로 정말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기업이 있었어요. 관련된 특허도 많이 있었고요. 이 콜라겐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20여만 원짜리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제품의 컨셉은 프리미엄 명품. 가격은 20만 원대 고가. 자,
제가 이 기업에 가서 대표님 화장품 어디다 팔고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픈마켓에 팔고 계셨어요. 옥션지 마켓,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곳에 팔고 있었습니다. 옥션에서 파는 명품 보셨어요? 세상에 어떤 프리미엄이 오픈마켓에서 팝니까? 이벤트 하는 거 말고요. 메인 채널로서 프리미엄 명품을 우기고 싶으셨으면 백화점에 유통을 하셨어야죠. 유통 가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마진 구조가 안 맞았을 거예요. 화장품은 유통을 타야 풀립니다. 제조해서 총판을 거치고 도매, 소매를 거쳐 소비자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품이기 때문에 발라봐야죠. 향도 맡아봐야 되고 나에게 맞는지 내가 선호하는 건지를 확인해 봐야죠. 내가 잘 아는 브랜드 상품은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들어보지도 않은 회사 제품 20만 원짜리를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유통, 마케팅, 의사결정이에요. 자, 제품, 가격, 유통, 촉진 4개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서로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 4P가 마케팅 실행이라면 마케팅 전략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걸 모두에게 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먹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과일이 그래요. 사과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한 농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사과즙, 사과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사과 농사를 짓는 분에게 제가 여쭤봐요. 대표님 이 제품을 누가 사나요? 누가 고객이에요? 라고 저는 고객을 물어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황당할 수 있죠? 사과는 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다 먹잖아요. 저희 건 전 국민이 좋습니다. 저희 거는 온 가족이 좋아요. 라고 판매자는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자, 소비자가 돼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는 35세 남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취업을 해서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예요. 한 투룸 정도 산다고 그냥 가정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고 집에서 그렇게 밥을 많이 먹진 않아요. 회사에서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먹고 보통 그러고 마는데 근데 건강을 생각하려고 매일 아침에 내가 밥을 해 먹긴 뭐하니까 매일 아침에 사과 하나씩 먹을까? 라고 해서 어떤 네이버 사이트에 가서 사과라고 검색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갔는데 35세 남성 입장에서는 아침에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아침 대용식이 구매 이유예요. 근데 그렇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상세 설명에 저희 사고는요,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는 온 가족에게 좋아요. 라고 써놓으면 35세 남성 입장에서 아이들 얘기가 눈에나 들어올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가 눈에나 들어올까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팔 수 있지만 고객은 오로지 자기의 문제만 관심 있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만 나에게도 좋은 걸 찾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에게 팔 수 있지만 모두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판매하지 못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좁히셔야 돼요. 누구한테 팔지 고객을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자, 모두에게 팔 수 있어요. 근데 왜 고객을 좁히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 사람, 돈, 자원의 제약성 있잖아요.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장점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거에 호의적인 사람한테 가서 장점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더 덜 피곤하잖아요. 모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사람, 돈, 자원을 최적화해서 쓰는 방법은 우리 걸 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래서 시장을 쪼개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팔까? 시장을 쪼개보는 거예요.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전통적으로 인구 통계학적 접근도 있지만 최근에는 취향, 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 중심으로도 많이 세분화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해 보고 세분화된 시장 중에 누가 매력적인지 타겟을 결정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타겟이 결정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좀 어떻게 인식되고 싶을까? 포지셔닝은 인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요. 인식입니다, 인식.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하고 일치해야 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볼보 자동차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안전을 떠들었어요. 볼보 하면 안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나요? 현대자동차는 안전하지 않나요? 현대차도 안전합니다. 네. 그렇게 볼보는 그냥 안전을 포지셔닝으로 삼고 있을 뿐이에요. 기아 자동차는 지난 한 12년, 10몇 년 동안에 디자인을 외쳤어요. 기아 자동차 디자인. 현대차는 안 예쁜가요? 현대차도 예쁩니다. 그렇게 포지셔닝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화장품, 10대들이 쓰는 에뛰듀, 20, 30대 이니스프리, 40, 50대 설화수. 아모레 포식도 이렇게 나이대별로 나눠놨는데, 그런데 20, 30대 자연주의 컨셉인 이니스프리 화장품을 10대가 쓰면 문제가 되나요? 50대 어머니가 쓰면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죠. 네. 포지셔닝, 인식입니다. 그렇게. 자, 전략이라 하면 STP예요.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우리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을 세분화 해봐야 되고 그 세분화된 시장 중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장이 있겠죠. 그걸 타겟팅해서 들어가서 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인식되기를 좀 인식되게끔 만들면 될까? 이런 걸 포지셔닝이라 불러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라 하면 STP를 얘기하는 거고 마케팅 실행이라 하면 우리가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사피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 마케팅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따라오냐면 실제 마케팅 담당자가 돼보면 마케팅에서 다루었던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 네 가지 중에 제품, 가격, 유통은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정이 돼 있어요. 제품 벌써 만들어 놨어요. 벌써 출시해 버리셨다고요. 가격 누가 뭐 높게 받기 싫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유통 뭐 백화점에 팔기 싫어요? 우리가 못 뚫는 거지. 실제 가보면 제품 가격 유통은 생각보다 마케팅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의 대부분은 프로모션이에요. 우리 교재에서 보는 프로모션이 대부분 우리가 다 생각하는 마케팅이에요. 프로모션 안에 광고, 홍보, 영업, 판촉, 세일즈, 1+1, 시식행사 다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바꾸세요. 제가 굳이 앞에 마케팅의 이론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실무를 얘기해 드려 볼 건데 프로모션 하실 때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사피를 사씨로 바꿔서 해석하실 줄 아셔야 돼요. 제품, 우리의 제품은 이렇게나 좋아요. 우리의 기술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소비자는 기술을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제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판매자의 언어예요. 우리께 이렇게나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 제품과 서비스를 얻으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프로덕트는 커스터머 밸류, 고객 가치 측면으로 해석을 하셔야 훨씬 더 다양한 단어나 훨씬 더 다양한 문구들을 끄집어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가격. 가격도 판매자 언어죠. 우리의 가격은 이라고 얘기하지만 소비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돈만 내진 않아요. 정보를 탐색하는 정보 탐색 비용도 발생을 하고 어떤 건 지금 살까 다음에 살까 망설이는 기회비용도 있고 어떤 건 구매했을 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격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고객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유통. 유통은 편의성 측면입니다. 최근에 옴니 채널 같은 것들 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들. 이런 옴니 채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전부 다 편의성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프로모션은 커뮤니케이션 측면. 고객이랑 의사소통하는 거죠. 이런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을 사피를 사씨로 바꿔서 해석하셔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조금 더 잘하실 수 있는데 먼저 사피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제품. 제품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고 불러요. 가장 중요한 거죠. 1차적으로 사람들은 기능적인 특징을 구매하는 게 1차적인 특징입니다. 물론 그게
다른 제품도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차별화는 어려워요. 우리가 좋다고 우기지만 경쟁자도 다 좋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능적인 특징이 달성되지 않으면 구매를 아예 안 할 수 있으니까 기능적인 특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차적으로. 실제 아마존의 창업자도 그랬고요. 실제 유명한 시몬슨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고, 제품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다. 무슨 얘기냐면 제품 완성도 떨어지는데 마케팅으로 팔 생각하지 마라. 고객을 기만하는 거다. 우리 매장이 깨끗하지 않은데 홍보해서 팔리는 게 아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원재료에 식재료가 오래된 거를 갖다 파는 것은 고객을 기만하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건 제품입니다. 제품 안에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품력이라고 부릅니다. 기능적인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기대하는 서비스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우리나라는 아직은 서비스를 공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뒷받침된 제품력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제품력이 달성되지 않으면 다른 걸 더 많이 해줘도요. 품질은 깨진 물통처럼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마케팅 활동이라고 일단 먼저 정의해드리고요. 제품은 크게 보면 핵심 편익, 유형 제품, 확장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핵심 편익은 무엇인가 감성적인 영역이고요. 유형 제품은 실제 눈으로 보이는 영역이에요.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뭐 기능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유형 제품이고, 마지막 확장 제품, 부가 서비스 같은 겁니다. 저희 거 할부 몇 개월 해드리고요. 고장나면 1년 AS 보장해드리고, 이와 같이 제품을 쓰는 핵심은 아니지만 부가 서비스 같은 확장 제품으로 제품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제품을 핵심 편익, 유형 제품, 확장 제품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패턴 그대로 상세 설명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핵심 편익, 유형 제품, 확장 제품. 이 패턴 그대로 상세 설명을 쓰는 데가 어디냐면요. 애플입니다. 애플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 편익. 흐름을 바꾸다. 뭔가 나는 훨씬 더 기술 친화적인, 뭔가 시대를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핵심 편익을 주고요. 그 밑에 보면 유형 제품, 실제 눈으로 보이는 걸 줍니다. 저희 애플에서 만든 M1이라는 애플 칩을 썼어요. 저희 최대 18시간을 갑니다. 이렇게 소리도 없어요. 와 같이 실제 눈에 보이는 유형 제품 얘기하고요. 맨 마지막 밑에 가보면 확장 제품. 저희 거 결제 어떻게 할 수 있고, 아이클라우드 어떻게 연동할 수 있고, 고장나면 어떻게 처리해 드립니다. 와 같이 제품을 핵심 편익, 유형 제품, 확장 제품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제품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가격. 얼마로 팔 거냐는 얘기죠. 가격은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마로 팔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단순 전제입니다. 단순 전제인데, 우리가 판매 가격을 10,000원인데 11,000원에 팔려고 해요. 10%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격을 10% 올려도 고객이 감소하지 않는다. 가격을 10% 올려도 원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 전제입니다. 단순하게 10%만 올렸을 때 고객이 줄어들지 않고 원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요. 가격을 10% 올리면요. 기업의 수익은 33%가 증가합니다.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이게 마케팅이 참 쉽지 않죠. 말이 마케팅하고 말이 뭐 브랜딩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 마케팅에서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격에서 좀 생각해 보실 것 중에 하나가 싸게 파는 게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마케팅에서 사실 가장 쉬운 게 싸게 파는 겁니다. 이거보다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새로운 제품 만드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유통만 뜨는 건 더 어렵죠.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프로모션, 커뮤니케이션도 어렵잖아요. 근데 싸게 파는 건 결정하면 되죠. 그냥 싸게 팔아 라고 하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요 관점에서 좀 보실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것도 약간 이제 단순 전제이긴 한데, 원가가 7,000원이고 마진이 3,000원입니다. 교재 보시면 10,000원에 팔아야 돼요. 근데 영업이 안 되면 가장 쉬운 거 싸게 파는 거, 싸게 팔아버려요.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팝니다. 물론 전략적인 의사결정도 있어요.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팔면
최소 뭐 손해는 안 나니까 일단 10,000짜리 8,000원에 팔면 이게 미끼가 돼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객단가를 키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 이것을 재고를 떠는 요인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의류 뭐 대표적인 거죠. 여름 시즌 끝났는데 여름 거 갖고 있으면 뭐예요? 빨리 팔아버려야지 떨이라도.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들을 재고로 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합니다. 싸게 팔 때. 뭐 그런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단순하게 가격을 싸게 팔 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팔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기존보다 판매량을 3배 높이셔야 됩니다. 판매량을 3배 높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판매량을 3배 높이지 않으시면 매출액이 깎여버려요. 매출액. 무슨 얘기냐면 판매량을 3배 높인다는 얘기는 고객의 클레임은 10배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싸게 파는 거는요. 죽도록 바쁩니다. 바쁘긴 한데 남는 건 없어요. 아까 판매량을 3배 높이셔야 현상은 유지되는 거니까. 반대로 10,000원짜리를 3,000원 높여서 13,000원에 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면 물론 이제 고객이 그걸 지불할지 안 지불할지는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10,000원짜리를 13,000원에 팔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매출액이 반동강 나버립니다. 전체 매출액이 반동강 나버려요. 재밌는 사실은 매출액이 반동강 나도요. 수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 팔았지만 실제 버는 돈의 차이가 없어요. 가격을 높였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매출액이 반동강 났고 수익이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2배 생겼다는 얘기예요. 판매를 절반밖에 안 했으니까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2배 생겼기 때문에 이 남는 시간에 고객 서비스를 더해주면 우리 것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라도 한 번 더 해주고 전화라도 한 번 더 해주면 고객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가격은 싸게 파는 것보다는 비싸게 파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싸게 파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싸게 파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싸게 파시는 분들은 공정을 만들어 놔야 돼요. 공정. 공정을 만들어 놓고 싸게 파실 수 있는 분은 오케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크게 해서 원가로 떨어뜨려서 싸게 팔 수 있는 분은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경험 곡선, 1년차와 30년차의 숙련도가 다르죠. 경험 곡선으로 활용해서 싸게 팔 수 있는 분은 오케이. 그럴 수 있는 분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단순하게 싸게 파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가격을 결정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원가가 분석이 돼야 됩니다. 원가 분석이 생각보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TV 같은 곳에 보면 백종원 이런 분이 와서 청년분들에게 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가가 왜 쉽지 않냐면요. 가격을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김밥집에 가보면요. 김밥집에 쓰는 김은 김밥을 말 때만 쓰니까 직접비죠. 직접적으로 거기만 쓰이니까. 근데 김밥에 들어가는 쌀은 김밥에도 쓰고 라면도 쓰고 다른 거에 쓰잖아요. 이런 걸 간접비라고 부릅니다. 간접비. 실제 우리 원가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직접비와 간접비가 아주 많이 섞여 있어요. 직접비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데 간접비. 제가 지금 회의를 하러 갔다 왔는데 이게 A를 팔려고 갔다 온 거야? B를 갔다 온 거야? 아니면 A2를 다 갔다 온 거야? 매출액의 비중을 놓고 보면 A가 60이고 B가 40이라면 이 원가 구조를 아까 간접비를 어디다 배분을 해야 돼?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분석을 해야 되지만 정확하게는 참 쉽지는 않다. 그래도 대략은 알으셔야 됩니다. 우동 한 그릇에 5,000원 이라고 사람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우동 한 그릇에는 부가세에서부터 이렇게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식별을 해야 우리가 팔았을 때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를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5,000원에 팔지 5,500원에 팔 건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00원과 5,500원은 10% 차이지만 가격을 10%만 올려도 우리의 수익이 33%가 늘어나 버리는데 물론 경쟁을 보긴 해야죠. 경쟁자가 4,500원 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고려를 해야 가격을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많이 했던 것은 원가, 가격 기준에 접근을 많이 했었다면 최근에는
좀 전체적으로 소득이 상향 편준화되면서 가치 중심의 소비가 좀 늘어나면서 가치 중심으로 좀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고요. 과거에 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가격 결정 방법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00원을 팔면 한 80개를 팔 수 있을 것 같고 4,000원 한 40개, 5,000원 한 20개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지금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해보는 거죠. 옆에 표를 보시면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4,000원에 하루 40개 팔았을 때 총 매출과 쭉 계산했을 때 우리의 이익이 하루 8,000원으로 가장 높구나. 그러면 4,000원에 파는 게 좋겠구나. 라고 보는 게 이게 전통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가격 결정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 방법이 생각보다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라는 게 예측이에요. 예측이 틀리면 사실 가격 구조는 다 흐트러질 수 있죠. 그래서 참조는 하시되 원가라든가 판매 관리비, 기본적으로 비용 구조는 우리가 참고는 하시되 요즘 많이 쓰는 것은 가치 기반의 원가 접근 방법인데요. 고객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가 있어요. 이게 준거 가격이라 부르는데 비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포지셔닝, 아까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셔닝 때에서 고객이 지불하고자 하는 준거 가격, 지불하고자 하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찾아보시되 최근에는 가치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가치 중심으로 했을 때가 훨씬 더 우리 이게 좀 상향 평준화돼서 그렇고요. 물론 이제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가치 중심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무엇인가 경쟁자가 많이 없거나 차별점이 좀 명확했을 때는 가치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최근에 이제 가격 결정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제조하는 단계에서 가격 구조가 있을 수 있죠. 직접비, 아까 직접비에 대한 것들, 변동비, 제조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유통 비용도 좀 발생을 합니다. 유통도 좀 참조해서 보셔야 되는데 유통 어디다 팔 거냐가 이제 세 번째 유통이죠. 우리가 직접 파는 게 있고요. 유통업체를 통해서 파는 게 있습니다. 제조가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것을 Direct to Consumer, D2C라고 불러요.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비즈니스 자체가 좀 디지털이 되면서 중간 유통을 빼고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뭐 제조업 기업만 봐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론 이제 플랫폼을 거치긴 하지만 직접 팔죠. 혹은 카페24를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직접 파는 이런 기업들도 있죠. 전통적인 유통을 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유통을 통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유통은 유통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통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유통의 고유의 기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유통의 고유의 장점이 있어요. 먼저 상품 제한력. 가장 잘하는 데가 편의점 같은 곳이 이제 상품 제한을 잘한다고 보는 거죠. 1인 가구를 타겟팅해서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상품 제한을 참 잘하면서 계속해서 어쨌든 좀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품을 보관하는 기능. 이게 유통의 고유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상품 구색력. 뭐 이런 것들이 고유의 기능이기 때문에 유통이 없어질 수 없다. 유통은 유통의 본연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에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들 편의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백화점 못 파니까 저희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할 거예요. 이게 유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고객이 현재 구매하는 장소에다가 얹어서 팔 수 있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유통이 바뀌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구매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유통 채널의 외부 환경도 보실 필요는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유통을 좀 접근을 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단순 유통은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이 있으니까요. 오프라인은 유통을 타야 되는 데는 어디가 있냐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데는 여전히 유통이 유효합니다. 무엇인가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편의점도 그렇고요. 최근에 뭐 신세계라든가 아니면 현대백화점 같은 것들이 공간으로 경험으로 좀 포지셔닝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유통의 본연적인 기능을 좀 잘하고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온라인 쪽으로 시장이 넘어올 것으로 유통은 좀 보여지고요. 근데 유통을 좀 타시려면 유통이 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그 표면적으로는 카드 결제 수수료만 받지만 검색을 타고 들어왔을 때 검색 중개 수수료가 있고요.
표면적으로 한 6%가 좀 안 되죠. 5.74% 정도 되는데, 근데 광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광고비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오픈마켓 이상의 수준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한 10에서 한 15% 정도 오픈마켓 정도의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대형마트가 한 20% 정도 받고요. 백화점이 한 25% 내외를 좀 받고 있고 TV 홈쇼핑을 좀 많이 받는데 사실 단순하게 보이는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TV 홈쇼핑이 높긴 하지만 이 중에 한 3분의 1이 좀 더 되는 비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또 여기도 내야 되는데 또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홈쇼핑이 좀 더 이제 그 구조 수수료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품 가격 판매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겠죠.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하시다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유통구조의 가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통을 실제 해보시면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이나 이런 데 해보시면 네이버도 광고를 해야 유어 띄워주고요. 쿠팡도 여러 가지 광고를 집행하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안 하면 위에 안 띄워주고요.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여러 가지 판매 그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을 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을 좀 감안해서 유통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조 단계 제조 비용과 유통 단계 유통 비용을 포함해서 가격을 좀 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는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유통만 한다면 제조에서 갖고 오는 비용이 감안해서 유통의 비용 구조를 짜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 제품 가격 유통을 얘기해 드렸고 마지막이 이제 프로모션 커뮤니케이션 측면입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 이 활동들이 사람들의 소비 행동을 측정할 수 있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형태들로 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소비자들이 좀 정신없이 움직인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법으로 네이버만 써, KBS만 봐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들은 정신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앞집에 스마트폰 보다가 카톡 봤다가 페이스북 갔다 인스타 갔다 궁금하면 네이버가 또 검색을 하고 문자 받다가 전화하다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상당히 좀 피곤해지는 거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처럼 대량 살포하는 방식은 끝났고요. 정확하게 고객을 타겟팅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타겟팅해서 정확하게 전환 중심으로 마케팅하는 것들이 최근의 흐름이라 보실 수 있고요. 프로모션 활동을 좀 더 앞서서 마케팅이랑 좀 더 앞단으로 브랜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은 브랜딩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제품의 하위 개념에 제품 전략의 하위 개념에 패키징을 어떡하고 컬러를 어떡하고 이런 전략이 있어요. 그럼 브랜드 말고요. 전체 전략 차원에서 브랜딩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포지셔닝하고 좀 느낌이 비슷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소비자에게 좀 어떻게 인식됐으면 좋을까? 브랜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 발뮤다를 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토스터기가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거의 유사한 토스기를 하이마트 가면 5만 원대에 사실 수 있는데요. 이 발뮤다 토스기가 50만 원 넘습니다. 실제 발뮤다는 가전회사로 부르지 않아요. 스스로를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라고 정의합니다. 말장난일 수 있지만 실제 잘 팔려요. 그래서 발뮤다 토스기가 집에 있으면 인스타에서 자랑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예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사례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의자를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의자. 내가 사무실에서 쓰는 의자. 사무실에 쓰는 의자를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 돈 내고 사는 겁니다. 내 돈 내고 산다고 하면 가격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내가 내 돈을 내고 사무실 의자를 사려고 해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가격대로. 5만원? 10만원? 20만원? 가능하신가요? 네. 덴마크에 프리츠 한센 공화국이라는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가구 회사고요. 지금 보이는 이런 의자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근데 프리츠 한센은 고객에게 자기의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덴마크 사람들은 첫 월급을 타면요 가장 비싼 의자를 산답니다. 왜냐하면 의자는 우리가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행복이 결정될 수 있는 장소라고 해서 좋은 의자를 사세라고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아까 질문 드렸는데 아까보다 의자 가격이 높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네. 이 덴마크 의자, 이 프리츠 한센 의자가요. 네이버 가서 검색해 보시면 가격이 2,600만 원이 넘습니다. 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케팅을 단순하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바라보지 마시고 훨씬 더 큰 브랜딩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인식되고 싶은지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노트가 있죠. 몰스킨 뭐 좋아하세요? 스타벅스에서 연말에 하는 프리퀀시 이벤트가 몰스킨 노트입니다. 노트 얼마나 지불이 가능하세요? 몰스킨 지금 알으셨으니까 좀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몰스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홈페이지를 가보면 실제 몰스킨이라는 브랜드는 출판회사가 인수를 해서요 브랜딩을 한 겁니다. 예전에 그냥 소양장으로 만들었던 일반 문구점에서 팔았던 그것을 브랜드를 사서 예전에 썼던 그것을 브랜딩화 시켜서 스토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몰스킨이라는 회사 자체가 존재했던 건 아니고요. 소위 양장가죽이라는 그냥 노트 이름이 몰스킨이었던 건데 그 상표권을 인수를 해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몰스킨은 피카도 썼고 헤밍웨이도 썼고 창의적인 전설적인 노트북이다. 그래서 아직 쓰여지지 않은 책이라고 합니다. 노트인데 책이라 불러요. 아직 쓰여지지 않은 노트, 당신의 이야기를 쓰세요.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몰스킨이 가보시면 모닝글로리 같은 노트보다 가격이 10배가 높아요. 품질이 10배 좋지 않아요. 물론 조금 더 뭐 종이 재질이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야기를 팔고 스토리를 팔고 브랜드를 파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조금 더 브랜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마케팅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올버즈 같이 최근에 뭐 인기를 많이 있죠. 100% 자연분해 소재로 만들고 실제 박스도 보면 안에가 전부 다 100% 자연분해되는 소재들로 해서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 브랜드 가치를 정확하게 좀 사람들에게 던져내는 형태로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됐던 와비파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은 왜 이렇게 비쌀까? 저희는 안경의 불합리한 유통구조에 집중해서 저희는 안경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VR 같은 이런 기술까지 접목을 해서 기존의 안경 시장의 폐쇄적인 시장을 상당히 많이 혁신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를 전달하면서 고객을 설득하는 형태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아까 4P, STP, 브랜딩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실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실행하는 이야기를 남은 시간 동안에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을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마케팅이라는 많은 행위는 소비자의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과거의 소비자는 인지, 흥미, 욕구, 기억, 구매 이런 형태로 봤어요.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알려야 되니까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해봐. 그러면 그 중에 몇 명 흥미를 보일 거고 그 중에 몇 명은 사고 싶어질 거고 이게 기억과 구매로 이어질 거야. 인지, 흥미, 욕구, 기억, 구매로 바라봤어요.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거 각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에서는 소비자 행동을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각각에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했다고 해요.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사고 싶도록 1+1 준다고 하고 할인해 준다고 하고 쿠폰 준다고 하고 더 사고 싶도록 뭐 시식 행사도 해주고 이런 형태들로 인지, 흥미, 욕구, 기억, 구매 단계에서 우리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했었는데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매체가 많지 않았을 때는 인지, 흥미, 욕구, 기억, 구매가 맞았었는데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이용할 수 있는 매체, 개인의 손안에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소비가 전부 다 개인화되고 있는 추세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는 것들은 공감, 확인, 참가, 공유 이런 형태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공감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다가 컨텐츠를 뿌려서 올리는 거죠. 이런 것을 충동구매라고 정의합니다. 충동구매. 페이스북에서, 인스타에서, 유튜브에서 고객을 타겟팅해서 이런 거 어떠세요? 상품을 제안하는 형태로 충동구매 시킬 수 있어요.
충동 구매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계획 구매로 넘어가죠. 공감을 한 소비자들은 다시 확인한다고요. 네이버 가서 확인해보고 리뷰를 보고 경쟁 상품 얼마 팔리는지 가격을 확인하잖아요. 이런 것을 계획 구매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소비자 행동을 앞에 얘기했던 인지, 흥미, 욕구, 기억, 구매 뭐 이것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지만 최근에는 아는 사람이 주는 정보 효과성, 공감 효과를 먼저 활용하고 이런 충동 구매를 먼저 시키고요. 충동 구매로 넘어가면 오케이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 다시 계획 구매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확인한 단계에서 끌어오는 방법들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온 사람들이 다 참가해서 공유하는 형태들로 최근에는 공감, 확인, 참가, 공유하는 형태들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좀 변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적으로 오면 본인의 관심사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런 게 필요한데 라고 본인의 관심사를 드러내는 거 아까 계획 구매라고 봤고 본인의 관심사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고객을 타겟팅해서 보여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충동 구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계획 구매에서 쓰일 수 있는 대표적인 채널은 네이버와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 네이버는 생각해 보시면 거의 100% 계획 구매입니다. 본인의 관심사를 드러내야만 보여주죠. 관심사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안 보여줍니다. 네이버는 이제 계획 구매 채널을 보는 거고요. 반면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채널들은 충동 구매 채널이에요. 우리가 25세 여성을 타겟팅해서 페이스북에 띄워줄 수 있죠. 이렇게 페이스북에 많이 쓰이는 건 SNS가 이제 대표적인 채널이고요. 그 중에 놓고 본다면 페이스북이 좀 더 충동 구매 채널에 가깝고요. 계획 구매와 충동 구매가 같이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들은 계획 구매와 충동 구매가 같이 존재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최근에는 이걸 퍼널이라고 부릅니다. 깔때기 이렇게 퍼널이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는 많이 유입시키면 매출액이 난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앞단에 무엇인가 유입에 많은 노력을 썼었다고요. 매스미디어라 불렸던 TV, 신문, 잡지,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노출하면 돼. 이렇게 해서 많이 끌어들이면 매출액이 날 거야. 라고 봤는데 최근에는 이 단계를 전부 다 측정할 수 있거든요. 측정하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100명을 끌어와서 1명을 사게 하는 페이스였다면 요즘에는 100명을 끌어와서 5명을 사게 하고 100명을 끌어와서 10명까지 사게 하고 100명을 끌어와서 50명까지 팔게 해야지 라는 단계를 찾아낼 수 있고 특정 컨텐츠에 반응한 고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를 쫓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전환율을 높이는 이러한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퍼널이라고 부릅니다. 퍼널, 깔때기라고 부르는데요. 어디서 측정을 하고 데이터는 어디서 모이냐?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로그 분석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픽셀, 인스타 같이 가는 겁니다. 인스타는 따로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연동을 하면 구글은 구글 광고 안에 구글 애드워즈, 구글 광고 안에 잠재 고객 관리자라는 데 가보면 우리 특정 컨텐츠 반응한 사람들을 모아주고요. 유튜브 컨텐츠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특정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 정보를 찾아낼 수 있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페이스북 이벤트 관리자 안에 가서 픽셀을 신게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 안에 타겟이란 메뉴에 가보시면 페이스북에 반응한 사람, 인스타에 반응한 사람,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 반응한 사람, 혹은 페이스북에 올린 전체 컨텐츠에 반응한 사람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많이 유입해서 일단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을 계속 전화를 높여가는 형태들로 최근에 많이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소비자들이 정신없이 움직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발 하나만 쓰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만 봐도 정신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채널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채널은 고객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은 20대, 30대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쓰죠. 10대들은 뭐 많이 하고 있냐요? 틱톡 많이 하죠. 밴드는 누가 많이 할까요? 밴드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많이 합니다. 자, 어떤 채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목표로 한 고객이 누구냐는 거예요. 고객에 맞춰서 채널을 결정하시면 돼요. 우리 고객 50대 남성이야. 그럼 밴드를 하셔야죠. 인스타를 하실 게 아니라. 채널은 많이 있지만 채널에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 고객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채널을 만드실 때는 대한민국에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네이버 중심의 생태계,
두 번째 모바일 중심의 생태계.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향사항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플랫폼이 하나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를 블로그로 쓰지 마시라고요. 홈페이지를 네이버 모드로 쓰지 마세요. 우리 자체몰 있어야 됩니다.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자체몰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몰이 있어야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구글을 연동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픽셀을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체 플랫폼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플랫폼을 만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해드리는 것은 카페24 같은 것들 쓰시면 됩니다. 카페24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가장 보편화된 플랫폼이에요. 카페24로 홈페이지 혹은 쇼핑몰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비용은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디자인 센터에 먼저 디자인 다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그냥 구매해서 쓰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제작을 의뢰를 주실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뭐 몇십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뭐 0원에 수렴됐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만드는데 돈 들어가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는 없지만 비용이 크진 않다. 상당히 요즘에는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24 외에도 고도몰, 아이맵 뭐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다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런 걸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좀 체계적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좀 보실 거는 우리가 목표하는 고객들이 우리 웹사이트 혹은 우리 쇼핑몰에 방문하게 하려면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자, 보면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 고객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35세 김소영 씨라고 여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 목표 고객입니다. 서울에 사는 35세 김소영 씨가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PC로 구매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어떤 기기를 쓸지 모릅니다. 네이버에서 할지 다음에서 할지 혹은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물어볼지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한 이 고객이 검색했을 때 내가 보이면 되죠. 그러면 뭔가 유입을 시켜서 전환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먼저 풀으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단어로 검색했는지를 먼저 아셔야죠. 어떠한 단어로 검색했는지를 알면 되고요. 두 번째, 어떠한 단어로 검색했는지를 알았다면 위에 띄우시면 됩니다. 상단에 노출할 수 있으면 되는 거겠죠? 자, 요 관점에서 이제 놓고 보면, 자, 관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단어로 검색했을까? 요 얘기부터 좀 얘기해 드려볼게요. 우리가 목표한 고객들은 어떠한 단어 검색했을까? 액세서리가 맞을까요? 액세서리가 맞을까? 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외래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더 맞는 얘기인데 표준법은 있습니다. 표준법은 액세서리가 표준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위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하시고요. 네이버 광고 안에 들어가서 네이버 광고 회원가입 하시고요. 네이버 서비스지만 회원가입은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광고 가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하신 후에 우측에 보면 키워드 도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가서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검색됐는지 조회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액세서리와 액세서리를 검색해 보시면 표준법으로 우리가 쓴 액세서리의 평균 조회수는 PC 모바일 합쳐서 10,000건이 채 안 되고요. 우리가 그냥 흔히 쓸 것 같은 액세서리는 그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한 3만 건 정도가 보통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조회수를 얘기해 드렸는데요.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액세서리가 맞을까요? 액세서리가 맞을까요? 액세서리가 맞습니다. 컨텐츠를 만들 때는 검색되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요. 검색되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사실 이 고객이 정확하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나 구글은 사람들이 검색한 단어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일치가 돼야지만이 고객을 유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 뒤에 가보시면 페이스북, 인스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퍼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깔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먼저 쓰시냐면 먼저 쓰시는 게 아니라요. 앞에 소비자 키워드 조사를 통해서요. 소비자 키워드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 중심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 놨어요.
혹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광고를 집행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자를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글에서 제공해준 구글 애널리틱스 픽셀 코드를 심어놨고요. 구글 로그 분석 스크립트 코드를 심어놨고 페이스북과 인스타에서 주는 픽셀 코드를 심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 엔진을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의 방문자 정보를 모을 수 있어요. 그 방문자 정보를 모으기 때문에 이걸 끌고 가서요. 홈페이지 방문자 정보를 모아서 이 사람들을 이제 탑 단계, 첫 번째 관심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홈페이지까지 들어왔으니까. 근데 페이스북과 인스타, 유튜브, 구글을 가보시면 특정 컨텐츠에 반응한 사람들, 이런 것을 맞춤 타겟이라 불러요. 맞춤 타겟을 넣으면 맞춤 타겟과 유사한 유사 타겟까지 확장시켜줍니다. 이 사람들 잡아서 던지는 건데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퍼널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첫 번째 단계에 우리한테 관심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사세요 하면 안 사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탑 단계에서는 그냥 노멀한 컨텐츠를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마케팅의 정석이라는 책을 써서 펀딩을 했을 때 책 사세요 하면 안 사겠죠. 그래서 책에 있는 일부 소재를 카드 뉴스를 만들어 던져봤어요. 그 소재가 뭐였냐면 스타벅스는 입지를 어떻게 고르는가. 스타벅스 입지 고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카드 뉴스를 던져봤습니다. 그걸 본 사람만 찾아줘요. 찾아서 두 번째 우리 화면에 보이는 미드 단계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주고요. 맨 마지막에 바텀 단계에서 지금 구매하세요. 이제 콜투 액션이라고 우리가 마감 친다고 하는데요. 항상 행동을 요청하는 형태들로 탑, 미들, 바텀 단계로 해서 반응 보이는 사람만 찾아서 두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반응 보이는 사람 찾아서 맨 밑에 지금 구매하세요처럼 이렇게 퍼널 단계로 접근해서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구글은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 많이 쓰이는 인스타부터 보시면요. 페이스북 인스타는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별도 채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인스타는 한 번에 가게 되어 있는 건데요. 페이스북 인스타는 화면에 보시면 인지 관심 전환 이게 깔때기 퍼널이에요. 인지 단계에서 가볍게 툭 던지는 거 그리고 관심 보이는 사람한테 두 번째 관심 맨 마지막에 전환하는 형태들로 던질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 인스타는 관심사를 타겟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의 관심사를 타겟팅해요. 어떤 얘기냐면 주말에 친구들과 등산 갔다 와서요. 산 정상에서 등산한 사진 찍어서 인스타든 페이스북에 올려보세요. 2시간 후에요. 내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등산용품 광고가 떠버립니다. 페이스북 인스타는 개인의 관심사를 타겟팅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졸업한 학교도 입력하고요. 친구 관계도 내가 친구를 맺잖아요. 그리고 친구 올린 거 중에 내가 좋아요를 누르는 게 있고 스킵하는 게 있어요. 개인의 관심사를 다 타겟팅해서 맞춰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타겟팅 해줄 테니까 너는 단계별로 컨텐츠만 결정을 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최적화해서 데려다 줄게. 라는 형태들로 아까 인지, 관심, 전환 단계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구글, 유튜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유튜브도 구글에서 하는 겁니다. 구글은 인지, 관연, 구매 이렇게 돼 있는데 구글도 비교적 정확하게 맞춰내는데요. 구글은 근데 구글 사이트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이트도 가잖아요. 구글은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요. 개인이 컴퓨터에 쓰는 쿠키 값을 드립니다. 쿠키 값. 예를 들어서 크롬 창을 쓰시면 크롬 창에서 검색하는 쿠키 값이 다 남아요. 구글에서 검색하면 단어를 다 취합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쿠키 값을 갖고 측정을 해버립니다. 정확하게 추정을 하는데요. 정확도가 한 85%에서 90%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로그인 하지 않아도 이게 찾아낼 수 있어요. 가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냥 구글에 검색했는데 페이스북에 뜨거나 페이스북 검색했는데 구글에 뜨는 것들이 다 크롬 창을 쓰거나 구글 OS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물론 이게 소비자로서 놓고 보면 개인정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상당히 개인정보를 잘 지키는 활동들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기업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고객을 가설만 세우면 이 고객을 구글이, 페이스북이, 인스타가 정확하게 찾아주기 때문에 과거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형태의 마케팅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화된 형태로 마케팅을 집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가서요. 약간 흐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플랫폼을 만들어요. 플랫폼은 카페24나 고도몰 같은 별도의 웹사이트가 있으셔야 되고요. 이외에도 뭐 다른 채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플랫폼을 갖고 마케팅을 하시는데 플랫폼에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고객이 어떠한 키워드로 검색했을까? 검색한 키워드를 찾아보셔야 되고요. 계획 구매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 고객이 검색했던 키워드로 검색 작업,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 때 검색인 최적화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같이 광고를 쫓아가셔야 돼요. 광고는 나쁜 게 아닙니다. 10만원 써야 20만원 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라고 보셔야 되고, 소비자는 생각보다 자기 행동을 바꾸지 않아요. 익숙한 소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 구매 단계를 위해서 광고도 적절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채널에 들어왔다면, 플랫폼에 들어왔다면 방문자 정보를 모아준다고요. 이 방문자 정보를 모아서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는 퍼널 단계로 쫓아가면서 컨텐츠를 던기는 건데, 단계를 쪼개서 탑, 미들, 바텀. 그러니까 사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사랑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거, 두 번째는 좀 더 정보성, 맨 마지막에 행동을 요청하는 콜투 액션, 마감 친다고 해서 지금 구매하는 것처럼, 지금 구매하수처럼 컨텐츠를 던지는 형태들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인스타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려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셔야 돼요. 개인으로 하는 거 프로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비즈니스용으로 하는 페이지가 있으셔야 되고, 인스타그램도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내셔야 하실 수 있고요. 이게 만들어졌다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이 있다면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를 별도로 생성해야 됩니다. 알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 안에 가보시면 그 안에 광고 관리자에서 인지, 관심 전환 단계에 맞게끔 컨텐츠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도달시킬 수 있고요. 구글은 유튜브 포함해서요, 인지, 관여, 구매 단계로 해서 아까 특정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 정보를 모아서 쫓아가는 이런 리타겟팅 광고도 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마케팅과 최근의 마케팅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아까 데이터를 모아준다고요? 구글 애널리틱스 로그 분석을 쓰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특정 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페이스북 픽셀과 인스타그램 픽셀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올렸던 컨텐츠에 반응한 사람들 정보를 모아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름을 보여주진 않지만 암호화된 형태로 모아주고요.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맞춤 타겟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맞춤 타겟을 모아놓으면 이 맞춤 타겟과 유사한 집단까지 찾아줘요. 정확하게 계속해서 확장해서 집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 오프라인으로 왔을 때는 그냥 생각해보는 거잖아요. 20살? 21살? 한 30대인가? 학생인가? 최근에 마스크를 써서 누군지 더 모르는데 온라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실 것 중에 하나는 마케팅의 성과를 매출액으로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의 결과물인 거예요. 제품이 정말 좋아서 제품력이 월등해서 팔릴 수도 있고요. 혹은 경쟁자가 특정 리스크가 발생해서 경쟁자 이슈 때문에 우리가 잘 팔릴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을 한 게 아니잖아요. 혹은 마케팅을 잘해서 팔릴 수도 있어요. 매출액이라는 행위는 기업의 여러 활동의 부분인 거예요. 마케팅 잘해서 매출액이 나온다면요, 뭐 하려고 좋은 제품 만들어요? 힘들게. 마케팅만 열심히 하고 있지. 물론 뭐 그런 기업도 없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마케팅은 마케팅에 맞는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마케팅의 성과 지표를 매출액으로 보통 많이 잡는데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마케팅이 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구글 애널리틱스 로그 분석 서비스에 가보면 정확하게 지표를 보여줍니다. 하루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몇 페이지를 봤는지, 어디서 도망갔는지, 어떤 제품이 전환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어느 페이지에서 이탈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페이스북도 되고 인스타도 이 인사이트 통계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최적화된 성과 지표를 좀 잡아내셔서 측정을 하시라는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 중심으로 의사결정하는 마케팅의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마케팅 역량을 체계화시킬 수 있어요. 감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이 바닥 20년인데 라고 가보면 실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감만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상황이 바뀌어버리면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에 의존한 마케팅이 아니라 데이터,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가는 거고요. 물론 인간의 창의성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창의성도 좀 높이는 활동들은 꾸준히 좀 집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뒤에 최근에 많이 하는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앞에 비즈니스 모델과 두 번째 마케팅 얘기를 좀 전체로 좀 설명해 드렸고요. 맨 마지막 교환에 제 연락처라든가 이메일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